오늘 토요일 아침이셔가지고 이렇게 다들 꽃단장 하지 않으시고 쌩얼이실 분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또 화면 이 비디오 오늘 막 강요 드리진 않겠지만 한 분이라도 얼굴을 더 볼 수 있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제 컴퓨터 앞에 두고 저희 이제 어디언스로 두고 이 친구들과 함께 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관리 기초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맡게 된 주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 사진을 핸드폰에서 네이버 뉴스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이제 올해 9월에 블랙핑크 제니의 케빈 클라인 언더웨어 광고 컷입니다. 그래서 뉴욕 휴스턴 거리의 그 5개 전간판에 장식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제니의 핫한 모습을 좀 보시니까 약간 어떻게 마음이 좀 리프레시가 되시나요? 네. 긴장되는데. 네. 저는 이 제니가 입고 있는 이 언더웨어 브랜드인 케빈 클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계 패션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회사에서 얼로케이션 플래닝 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클라인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의 그 한국 시장 내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재고 흐름을 세일즈 타겟가 그리고 진척 상황 그리고 시장 변화에 맞춰서 잘 매니징해야 하는 이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의 KPI. 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약 19년 동안 패션 인더스트리에서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 패션 대기업에서 8년, 그리고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해왔고요. 영업, 머천다이징, 플래닝 등의 업무를 좀 폭넓게 경험을 해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강의에 예시들이 이제 제가 경험한 패션 인더스트리에 좀 국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랑은 또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비슷한지를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 몇 달간 죄송해요. 네, 근 몇 달간 지금 내년 사업계획 마무리 하시느라고 다들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기업의 사업계획은 수요 예측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장 수요를 예측을 정확히 해야 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사람 얼마나 더 고용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은 또 어떻게 할지, 그런 큰 그림을 짤 수도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영업팀을 주축을 해서 영업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제 각각의 부서들이 또 생산계획, 인력계획, 자재구매 등의 그런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을 이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맨드를 플랜하고 정확도가 높은 폴캐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매니지를 하는지 이 모든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중요한 그 디맨드 매니지먼트의 수요가 무엇인지 이제 수요를 규정짓고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수요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디맨드 포캐스팅의 주요 법칙과 테크닉에 대해서는 다음 달 강의에서 제가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수요 관리 기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는 10PM 교재를 베이스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 개념적이고 원론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뻔한 얘기만 제가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실무에서 디맨드 포캐스팅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랑은 좀 간극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이슈가 되는 이제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가 중간중간 추가를 좀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디맨드 플래닝 부분에 그런 학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설명이 좀 부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다가 강의 후에 이제 각자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으신 그런 괴리
시행착오,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함께를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전 시간이 조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그 MPC, 그러니까 Manufacturing Planning Control 프로세스 전체 그림에서 디맨드 측면 액티비티가 스트래티지 플래닝 및 다른 그 하위 계획 수립과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략 요 가운데 있는 전략 계획과 하브 프라이어티 플래닝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디맨드 액티비티 그리고 우측이 서플라이 액티비티로 이제 크게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커버할 게 이 좌측에 있는 수요 예측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하면 상품과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경향과 실태를 파악해서 미리 내다보고 가늠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데이터를 분석한 그 자료를 기초를 해서 시장 조사나 어떤 각종 예측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가지고 장래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생기죠. 디맨드 플랜의 아웃풋은 또 다른 플랜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플랜 단계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SOP 단계에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MPS 단계에 투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인풋되는 디맨드가 가지는 목적, 그리고 계획 기간, 그리고 리테일 오브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개념인 스트래티지 플래닝과 그 매니팩처링 비즈니스 플랜에 이 디맨드가 이제 인풋으로 투입되게 되면 보통은 여기서 보시듯이 제일 큰 최상의 합계 어마운트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된 그 디맨드는 새로운 공장과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가 이런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대한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장기적인 2년에서 10년 레벨 2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계획을 짤 때 사용을 하게 되고 디테일 레벨은 굉장히 낮죠. 이제 아까도 럼썸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SOP 단계에 이 디맨드가 인풋으로 사용이 되면 보통은 이제 중기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플래닝에 사용되는 그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 레벨이 낮아집니다. 디테일 레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한 프로덕트 패밀리 레벨 정도로 해서 그 수요의 그런 아웃풋이 SNOP 계획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중기 생산 계획, 예산이나 레이버 플래닝,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긴 원자재 구매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디맨드 포캐스트가 이제 유닛 레벨로 내려가서 이제 된 디맨드 포캐스트의 아웃풋은 단기 생산 계획에 인풋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향후 몇 주간의 생산 활동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디테일 레벨은 이제 가장 높은 높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이제 한국 회사에 대한 기억은 지금 많이 변했겠죠. 아까 이제 그 유구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삼성도 엄청난 그 30대 그런 임원들을 고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한국 예전의 기업들은 약간 이런 수요 예측을 할 때 그 시장 환경에 대한 깊은 어떤 고려보다는 좀 무조건적인 전년비 성장을 많이 전제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각 사업별로 내년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성장률이 탑다운 방식으로 좀 떨어져서 왔었죠.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좋지 않은 부서여도 그리고 규모가 작은 브랜드여도 어쨌든 1%라도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좀
부조리에 봉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성장을 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인데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이너스 성장이다 아니면 플랫하게 한다 이런 거가 용납이 좀 되지 않았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그 디맨드 포캐스트를 해서 우리는 성장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해도 설명을 드려도 너네 매출을 꽁쳐놓은 거 아니냐, 아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놔야지, 그런 용맹함을 보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이긴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후에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다 얽히기 시작하죠. 예, 뭐 할 수 없는 연간 목표 매출에 맞춰서 이미 이제 하부 매출 개선 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 그리고 근데 모두 이제 짠 사람들은 알죠. 이건 달성을 할 수 없다. 달성해야만 하는 어떤 의지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욕을 덜 먹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반기에 이제 매출을 좀 다 밀어놓죠. 이제 그런 다양한 꼼수들이 좀 들어가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해서 보니 일단은 이제 겉보기는 좀 나아 보였어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리고 아니면 뭐 플랫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일단 로직만 있으면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 예측이 이제 납득이 되는 분위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또 그 경험이 일단은 기존에 성장하는 한국계 시장에서 다들 이제 잡커리어를 좀 쌓으시다 보니까 또 이 디맨드를 관리하는 방식이 또 굉장히 한국식인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분명히 타겟을 줄여놨는데 그래서 재고도 줄죠. 당연히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연 타겟이 줄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바잉하는 수량도 분명히 줄여놨는데 그럼 이제 회사의 재고 규모는 전년보다 무조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매출이 전년 낮아진 타겟을 이제 달성을 못해서 이제 주간 미팅이나 월간 미팅을 하게 되면 영업팀에게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어? 그럼 일단 대답이 나오죠. 예, 재고가 줄어서 전년 대비 재고가 30% 줄어가지고 매출이 달성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관리하시는 그 상급 부스분들은 저에게 묻죠. 그럼 전년비 왜 줄였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합의를 해서 적은 재고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판매 목표를 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도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생각이 맞다. 그랬다고 다시 돌아가고 맞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지 않고 이제 조금 급한 불을 끌려다 보니까 이제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제 경험으로는 현재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진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다른 한국 회사에서 또 어떻게 다른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는 더욱더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그런 단기간의 판매 예측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수요 예측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고민, 그리고 저희 실무자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의 고민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를 규정 짓고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잉 하느냐. 네, 18 텍스트상으로는 이렇게 딱 한 장의 슬라이드로 되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인플루언스가 있고, 그래서 커스터머 디맨드를 예측을 하고, 근데 그런 다음에 컴퍼니의 캐파빌리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간단해서 너무 호탈하기까지 한 슬라이드였는데 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전부이기도 한 거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이제 디맨드 포캐스팅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히스토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둬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올라가면 그 폭이 얼마나 될 건가를 예측을 한 후에 그걸 우리 회사가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수요 예측을 마무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간단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스 수요 예측을 하기 전에 히스토리 데이터를 놓고 이제 보통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거시경제 동향을 가장 많이 살펴들 보시죠. 그래서 뭐 국가나 기업의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 호황이 있는지, 우리가 회복기에 있는지, 뭐 침체기에 있는지, 불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 아이고 이런 것들 많이들 이제 보시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동향을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당연히 뭐 회복기나 호황기에 있으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후퇴기나 불황기에 있으면 수요는 이제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에 더해서 정부 정책 그리고 법규, 경쟁자 동향을 읽고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읽고 히스토리 데이터 대비해서 얼마만큼 고객 수요가 변동을 할지를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의 이러한 이제 가늠을 한 마켓의 수요는 회사의 케이퍼빌리티랑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모든 수요가 한 번에 생산 카파시티에 비해서 한 번에 커버되지 못한다면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딜리버리 프라미즈를 각 소비자나 이제 채널들에게 딜리버리의 우선순위랑 프라미즈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션업계 예를 잠시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패션 회사들이 올해의 그 겨울 아우터 수요를 올 봄에 이제 다들 예상하는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을 예측이 힘들었지만 하여튼 그 올 봄 당시에는 일단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고민할 수 있는 거시 영향, 거시 영향 요소로는 일단 코로나의 향방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2년 동안 사람들은 매출 보고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수요는 확실히 늘 건데 보안이 백신 접종이 그때 당시 막 이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올 봄에 뭐 미국이랑 저기 이스라엘이랑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백신 접종을 할 거고 그 겨울쯤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리고 날씨 왠지 추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몇 년간의 그 기상청 데이터를 보니 왠지라는 표현 틀렸죠. 기상청 데이터를 정말 면밀하게 그래프 가끔씩 매주 저희가 기상청 데이터를 매주 분석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에서 기상청 직원보다 정말 더 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저희 멀천다이징 팀장님은 그 날씨에 대해서 한국 날씨 동향에 대해서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고용해서 이제 날씨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다운사켓의 수요가 2020년 대비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2020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20년은 까지는 분명히 회복을 한다고 보고 2019년 대비 뭐 또는 이제 다른 연도를 보겠죠. 근데 지금 보통 2019년 대비를 많이 보는데 2019년 대비를 해서 뭐 예를 들어 200%가 증가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스터머 디맨드 이런데 또 다른 외부 요소들이 있죠.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만큼을 발주를 넣으면 줄 수가 있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중국 생산 여건이 너무 악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원자재 원단 수급 상황이 너무 불안해졌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베트남 등 그 동남아 생산 기지에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보다 이제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게 좀 늦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물류 대난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아무리 원단을 미리 확보를 해도 이거를 원단을 베트남 공장에 투입하는 것도 투입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이 모든 거를 감안할 때 이거 200%까지는 회사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요야. 그래서 전년 대비 우리는 한 150% 정도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그래서 그러면 모두 협의를 하고 이제 우리 올해 그 커스터머 디맨드 수요는 한 요 정도야. 라고 결정을 짓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건 패션 회사의 제 이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와 동시에 저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요를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수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수요를 이제 취합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친 이제 모든 파트너에게서 직접 수요를 또 취합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CPFR이라는 개념인데요. 협력적 관계에 있는 제조사와 유통회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공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이제 파악된 수요 예측 정보에 따라서 이제 통합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이제 수요 예측과 관리의 프로세스로 당연히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체랑 유통업체가 이제 판매랑 재고 데이터를 공유를 함으로써 수요 예측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 관리 그리고 리플레니시먼트 그리고 생산 계획 관리까지 이제 상호 협력해서 일을 하자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요 예측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저희 잘 알고 있는 불이익 이펙트, 채찍 효과 때문에 수요 예측이 어렵고 그리고 이 공급망 내에 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요 예측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이함 때문에 생기는 서로 간의 불신, 이제 걱정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불안을 모두 이제 안전재고를 높임으로써 좀 해소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히스토리컬한 어떤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안전재고의 각 그 협력업체들의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제 협력업체의 재고는 점점 더 과다해지고 이게 결국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가장 여러 대안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 관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CPIM에 있는 그에서 나와 있는 CPFR의 프로세스를 간략히 살펴보면 과거에 저희 이제 계획했던 것과 실제 퍼포먼스를 그 파트너들과 함께 리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수요 예측을 하고 근데 이 수요 예측을 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컨플릭이 보통 발생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국계 회사에서 생산임들을 하면서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뭐 그전 실무자가 저질러 놓고 퇴사한 어마어마한 양의 원단과 어마어마한 양의 비축된 그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이제 뭐 제가 저지른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제품은 더 이상 뭐 발주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수요가 변해서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 사장님들 말씀하죠. 그럼 이 원단 어떻게 미리 발주해 놓은 거 어떻게 소진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뭐 안감으로 쓰시죠. 뭘 아니면 아울렛 프로덕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플릭을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상 수요와 플랜의 규모를 가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서플라이 플랜과 오더 포캐스트에 모두 같이 동의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네, 가 기본적인 CPFR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 and Replenishment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FR 프로세스가 잘 정착이 된다면 사실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는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안전재고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통합으로 인해서 판매 예측이나 자재 소요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계획, 재고 정보에 대한 가시성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포캐스트의 애큐러시가 확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수요와 이제 공급에 대한 공급량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 인테그레이트 돼 있으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막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대응도 굉장히 이렇게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정말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저는 있었었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데 지금은 너무나 IT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서로 윈윈이라는 공동 개념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걸 하다가 계속하면 좋은데 또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들이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토대가 벌어지죠.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무슨 난리를 치더니 이렇게 성토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야만 못한 그런 또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런 EDI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세스 변통에 따른 진통, 그리고 뭐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담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그런 챌린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래도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인 수요가 없거나 기존 히스토리가 없다면 어떻게 수요를 파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시장 또는 방법으로 네,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어떻게 수요를 규정짓고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네. 자, 그러면 직접적인 수요가 없거나 기존 히스토리가 없다면 어떻게 수요를 정할 것인가?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정해야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떤 소비자 세그멘트에 공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소비자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이 결정이 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쌍방향으로 되어 있죠. 네, 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생산 환경, 그게 가장 걸맞는 생산 환경이 결정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이제 플로우가 가장 최적화된 원자재 플로우를 세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어. 그러면 일단 이제 고객을 이제 시장 세그멘트를 해야죠. 내가 팔아야 될 때가 이만큼이야. 요 정도야.를 결정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인데 내가 거기에서 1%만 먹겠어. 3%만 먹겠어. 뭐 이런 거를 해서 수요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가 팔지를 아이템이 있으면 우선 가장 먼저 이제 커스터머 세그먼트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지루한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요즘 가장 유행 중이라는,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요걸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가장 유행 중인 또 세그멘트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자, 뭐 이것 또한 진부하려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세분화에 있어가지고 커스터머 세그멘트에 있어서 요즘 가장 이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기업들은 이제 타겟 고객을 이제 초세분화해서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배달된 미션 임파서블 편지 레터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제공하라.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인데 to be possible하게 해라는 게 이제 지금 모두들의 숙제죠. 근데 그렇다면 아니 이런 기업이 있어? 라고 퀘스천을 하실 건데 있죠.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
예시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사용자를 초세분화해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추천 서비스 넷플릭스 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 거 다르고 제 엄마 거 다르고 동생 거 다르고 남자친구 거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넷플릭스 사용자의 75%가 이 추천된 콘텐츠를 이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라 하면 사실 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기업은 아마존. 저희가 아마존 빼놓으면 또 서운하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그 서비스 이용 고객을 0.1명까지, 한 명이 아니라 10분의 1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타겟 전략을 세워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 매출의 35%는 그 세분화된 고객에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세분화는 뭐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뭐고, 그리고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기존의 세그멘트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기존의 세그멘트 기법은 이제 기업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단을 나눠서 기준에 따라서 집단을 나눠서 이제 공략을 하는 탑다운적 접근 방식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고객에게 좀 더 그러니까 그 세그멘트에 좀 더 퍼스널라이즈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초세분화 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바텀업 방식,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세분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 취향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과의 상황과 그 딱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에 맞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을 더 잘게 세분화하는 초세분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기법이 기존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생기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초세분화 기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들의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재밌는 게 초세분화를 했더라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했더라도 또 반드시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이 초세분화를 통해서 이제 흥행을 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이제 규모의 경주를 이루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의 전략과 사례를 좀 보면서 초세분화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좀 구체적인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던데, 저는 한 3개 정도가 그나마 제 마음이 좀 와닿아서 3개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페르소나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전략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고객의 욕구를 포착해서 인격화하는 거예요. 인격화 한다고 해서 이게 가장 이제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게 룰루레몬인데요. 룰루레몬의 창업자 데니스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콘도 회원권을 가진 패션에 민감한 32세 전문직 여성이라고 이제 고객을 결정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가복을 만들자. 그래서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저는 이 고객이 아닌데, 이 페르소나에 맞는 고객이 아닌데 사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콘도 회원권도 없고 32세 전문직이 아니긴 하지만 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거뒀고, 해서 가장 좋은 전략, 가장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그래서 그런 딱 이미지에 맞는 컬러감, 그리고 마케팅, 그런 모든 비주얼까지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니아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 기업에 있는데 소수의 마니아층을 공략을 해서 이제 다수를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짐샤크라는 영국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일명 이렇게 트레이닝 좀, 바디빌딩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이제 사진빨 헬스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디빌딩 마니아들을 딱 찍어서 공략을 해가지고, 그런데 보디빌딩 마니아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20대 친구들은 근데 20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30, 40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SNS에 올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빨이 잘 보이게끔 하는 옷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남성은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고 여성은 막 화사한 컬러감과 화려한 패턴의 제품으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눈에 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보디빌딩 마니아들을 공략하는 어떤 후원 그리고 이제 틱톡을 통한 이제 그런 보디빌딩 챌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매니아층만 공략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때 때마침 피트니스 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함께 급성장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이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이 욕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속옷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이 케빈 클라인 속옷을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브랜드 런칭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못했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략.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파악을 해가지고 고객보다 내가 너보다 널 더 많이 한다. 이제 고객 욕구를 더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앞서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아마존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고객을 10분의 1명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개인의 관심사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전 놀라웠어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관심사까지 생각을 해서 그 서비스를 추천을 해서 매출을 상당 부분 이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변화한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주목을 하고 그리고 수요 예측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었지라고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봤던 저희의 이 심심하고 착하게 생긴 모범생 같이 생긴 이 슬라이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와 제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가 여기 보시면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얘기는 수요책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또 관련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조 환경과 제조 프로세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 환경과 프로세스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래프. 그 생산이 되는 제품의 다양성, 이 세로축, 그리고 볼륨, 가로축을 이렇게 세로 가로축으로 해서 이제 5가지 대표적인 생산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CPIM 단골 시험 문제. 네, 다들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면 이 중에 로우 버라이어티 제품을 하이 볼륨으로
생산하는 이제 대부분 요 MTS 메이크 투 스톡 생산 환경은 이제 부모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현 시대 가장 주류의 생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리고 어떠한 시장과 고객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에 적합한 생산 방식을 그거를 이제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적합한 생산 방식을 또 선택은 하겠지만 또한 이제 이에 더해서 또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그 해당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또 수요가 영향이 받는다는 거를 간과할 수 없고 또 그거에 따라서 생산 환경이 또 유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거 또 여기서 한번 또 리마인드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수요는 제품의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히 제품 수기가 증명 수기가 세이즈가 엄청 높죠. 프로핏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명 주기가 이제 성장기는 성숙기에 있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스틱에서는 수요가 감소를 하고 저희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게 채택이 되고 있고 저희는 전략을 짤 때 그리고 수요책 할 때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가 달라졌어요. 소비자가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는 과거의 소비자는 자신의 니즈를 희생을 하는데 좀 다소 간대했었어요. 뭐 물건 없으면 뭐 알았어, 다음에 사지 뭐 했었는데 그런 이제 소비자들과 달리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소비자들은 프로슈머, 뭐 트라이슈머 이렇게 불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를 함으로써 작은 수요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온 디맨드 경제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촉발을 시키고 죄송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초세 분할을 통해서 그런 고도의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에 따라서 저 기업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 번째 미션 임퍼시블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생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뒷받침을 해줄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예,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별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은 가장 뭘까? 이게 뭘까? 과연 고객 맞춤형 대량 생산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공급 관리 방식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각각의 생산 방식이 과연 저희들의 맞닥뜨린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현재 MTS 방식은 제품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 고객이 원하는 납기를 맞출 수 있어요. 원하는 납기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모든 그 경우의 수로 많다 만들어 놓으면 바로 짜잔 이렇게 드릴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수요가 이미 너무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생산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수요가 불확실한 시점에 생산을 짓는다면 이제 그게 다 수요랑 맞지 않는 모든 게 다 이제 재고로 남게 된다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MTS 버려. 그럼 MTO로 해볼까? 그렇게 이제 그럼 주문이 접수된 후에 생산을 하자라고 접근을 한다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만 주문 후에 납품까지 시간이 너무나 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MTO로 의류와
의류와 신발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여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이렇게 막 모델이 입은 그 주인장이 입은 착장을 막 보여주고 자, 주문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아니면 4주 후에 또는 2달 후에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2달까지 기다려요. 어떤 거는. 예, 그래서 거기밖에 없는 유니크한 거니까. 하지만 이제 2달에 물건이 왔을 때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근데 반품은 안 돼요. 예, 반품 안 돼. 예, 그러면서 몇 번에 이제 진통을 치르고 나면 이제 정이 딱 떨어지죠. 아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방식 MTO도 안 되겠고 MTS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방식의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 이제 ATO 방식입니다. ATO는 반제품이나 모듈 등 이제 특정 단계까지는 예측 생산을 해뒀다가 고객이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고객의 주문이 접수가 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나머지 공정을 진행하는 건 MTO 방식이랑 이제 동일한 거죠. 근데 MTO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생산해서 고객에게 배송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ATO가 저희 CPIM의 그 클래식한 이 질문 클래식한 어떤 문제였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사실 존재를 해왔던 개념이고 자동차나 뷰티 사업 등의 몇몇 사업군에서는 많이 뭐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걸로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어제 사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MTS가 주류였던 거에 맞고, 예. 근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어떤 시장 환경과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점점 다른 사업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읽은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제 최근에 모 국내 대기업에서는 그 매장 이제 고객이 매장에서 냉장고 그 색상이랑 재질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을 이제 스타일을 골라서 전달을 하면 해당 정보가 즉각적으로 이제 공장에 전달이 돼서 뭐 4일 이내라고 하는데 실제로 4일 이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4일 이내에 생산과 배송을 하는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이제 그 기업은 약 22,000여 가지의 조합의 수요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변경하고 공급망 관리 체계까지 다 ATO 방식으로 전환했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TO 근데 뭐 저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그래 ATO 방식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리저너블 하겠다 하는데 뭐 이 기술이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또 MTO가 가능해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일단 ATO 방식은 제품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지만 이제 동시에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이 너무 다양해지고 그리고 필요 수량과 이제 시점이 좀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어떤 조달 측면의 복잡다가 증거하는 건 사실 입니다. 이제 MTS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예, 부품과 원자재 공급 업체와의 그런 협업 강화를 통해서 딱 저스트 인 타임 조달 체계를 구축을 해서 부품 부족에 의한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리듬이 끊기는 거를 이제 더욱더 방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는 제가 강의 앞부분에 언급을 드렸던 CPFR 프로세스가 이제 더 이상 옵셔널이 아니라 이제 맨데이터리 프로세스로 구축돼야 된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과 좀 지식이 조금 얕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경험담이나 그리고 그런 실무에서 겪으셨던 일이 있으시면 강의 후에 어떤 분이든 첨언해 주시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생산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오늘의 메인 토픽인 디맨드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디맨드가 가지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집회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디맨드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보셨죠?
예, 그 독립수요와 종속수요 이것도 단골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억이 이렇게 막 샘 이렇게 솟아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독립수요와 종속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수요는 무엇인가? 독립수요는 다른 아이템 수요와 무관한 독립적인 아이템에 대한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최종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완제품을 지칭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고장이나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 부품, 그리고 기업의 다양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또 독립수요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생산 수요에 따라서 이제 완제품의 생산 수요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지는 종속 수요랑 달리 독립 수요는 forecast,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forecast가 되어져야 된다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속 수요는 다른 품목의 생산을 활동을 통해서 calculation, 계산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forecast가 되질 필요도 없고 forecast가 되어져서도 안 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자재 명세서에서 비로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네, BOM에서 그 완제품 사용에 사용되는 하위 품목들, 생산되어지거나 아니면 구매되어야 되는 아이템으로 그 품목을 사용하는 상위 품목을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수요 아이템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를 역추정해서 상위 품목에 대한 계획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수요와 독립 수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냥 계산할 수 있나 없나 뭐 forecast를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종속되어 있는 거고 얘는 독립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CPIM 텍스트상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주요찬 차이점은 독립수요는 조직 통제의 외부에 있는 소스에서 이제 그 근원이 있는 반면에 종속 수요는 내부 소스 아니면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소스에서 이제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그 패션 인더스트리를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독립 수요는 셔츠 저희가 생산하는 셔츠 그 자체겠죠. 그렇지만 이 셔츠의 소스 아웃사이드 오브 컨트롤은 셔츠를 구매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저희 회사 내부에 있지 않죠. 저희 조직 내부에 있지 않죠. 네, 셔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일 거고, 그리고 이 셔츠의 가장 대표적인 종속 수요는 셔츠의 단추. 예, 단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셔츠는. 단추에 뭐 여기 그 예비 단추를 2개 달냐, 3개 달냐 이거에 따라서 셔츠 단추의 그 디맨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귀여운 예시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독립수요와 종속수요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요의 첫 번째 가장 그 주요한 특징은 시간을 두고 기록을 했을 때 어떠한 패턴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맨드의 데이터가 시각화가 되면 비주얼라이즈가 되면 그러면 즉 비주얼라이즈가 된다는 거는 패턴이 읽힌다는 얘기죠. 그 패턴이 읽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이 단순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 제품의 4년간의 수요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시각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 여기 보이시죠? 이거 꿈틀꿈틀한 노란 선이 actual demand 라인이에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얘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상으로 우리는 여기 트렌드를 알 수 있죠. 얘가 얘기하는 이제 요 네 가지가 주요 스토리의 어떤 주제인데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일단 트렌드는 우상향이야. 높아지고 있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수요는 보니까 매해마다 가장 높은 시즈널 피크를 가지네. 시즈널리티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즈널리티가 첫 해에는 이렇게 앞쪽에 쿼터 1인 것 같아요. 에 발생을 했다가 뒤로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뭔가 약간 타이밍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래서 꼭대기가 엄청 뾰족했었는데 꼭대기랑 끝이 이게 점점 둥그르스름하게 넓어지죠. 예. 그래서 해마다 시즈널 피크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스토리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구나. 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여기서는 이 그래프로는 지금 사이클은 알 수가 없죠. 사이클은 이제 훨씬 더 긴 주기를 가지고 이제 디맨드가 움직이는 모습을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긴 기간에 걸쳐서 패턴을 봐야지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거시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같이 읽으면서 사이클이 의미를 도출을 보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는 확실히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바지통이랑 여기 배꼽선까지 하는 미디 길이가 이제 사이클을 갖는데요. 근데 이것도 미디 길이에 의해서 또 상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세트로 보통 움직이는데 사이클을 한 20년 정도 바지통과 이 미디와 상의 길이가 달라지는 요 사이클을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유행하고 있는 게 얼마 전까지는 아주 짝 달라붙는 스키니 아니면 다 죽을 것 같이 그랬는데 갑자기 다들 하이웨스트에 넓은 통바지 지금 웨스트가 높아진 넓은 통바지를 입고 이제 상의가 점점점 그렇게 해서 짧아져서 배꼽이 살짝 볼랑볼랑 이렇게 입는 게 지금 현재 트렌드인데 요게 20년 전 저희 90년대 그 압구정동에 날리던 그 멋쟁이 언니들이 많이 있던 그쵸 예전 생각 소rek소rek을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패션이 지금 다시 왔죠. 근데 이게 항상 20년 패턴으로 발등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네, 사이클이 도는 게 패션 업계에서는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랜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랜덤 베리에이션이 있느냐? 네, 있긴 있습니다. 이어 1에 잠깐 여기 났죠. 네, 근데 요게 요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랜덤 베리에이션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번만 이어 1에 한 번만 나타났는데 그 후로는 이제 곡선이 매우 자연스럽고 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에이션이 적을수록 팟캐스트의 적중률을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랜덤 베리에이션이 크거나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의 4년간의 수요 데이터를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죠. 긍정적이고 뭔가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양한 거시 요소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요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의지 뭐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다음 그래프들을 그려나가고 또 실제랑 액츄얼과 그리고 갭이 액츄얼과 계획의 갭이 왜 생겼고 그걸 또 어떻게 해소할 거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해가고 일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수요는 패턴을 가지기에 분석자가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의 두 번째 특징은 안정적인 패턴과 다이나믹한 패턴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뭐가 안정적인 거야? 아니 뭐가 다이나믹한 걸까? 얘도 지금 스테이블 디맨드로 했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게 이게 어떻게 스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완만해야지 스테이블 아닌가? 아니면 또 상대적인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이냐 다이나믹이냐를 가름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건 이 상하한선, 어퍼 그리고 로워 요
다트를 넘나드니 얼마나 넘나드느냐가 좀 더 핵심적인 어떤 결정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폭의 문제도 있지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그래프에 국한돼서 보자면 둘 다 에버리지 디맨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패턴의 역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선은 조직의 그런 생산 유연성이나 그런 특정 아이템의 수요 수준의 예상되는 최대 레벨을 나타나는 그런 상하한선, upper, lower limit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스테이블한 디맨드는 그 리밋 안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이면 스테이블하다. 예상 가능한 수준이니 수요 예측의 에러가 낮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그래서 MTS 생성을 채택을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믹한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수요의 최상과 최하단을 그냥 아무 패턴 없이 그러니까 마구 그냥 넘나들거나 저희 생산 캐퍼시티를 넘어서서 마구 넘나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혁신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디맨드를 적용을 해야 할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전략을 짤 수 있을까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에버리지 디맨드를 넣는 것조차도 미스리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교과서적으로는 가장 베이스 디맨드 또는 에버리지 디맨드를 몇 년간 에버리지 디맨드를 플랜에 반영을 하고 대신에 좀 더 플렉서블한 생산 전략을 가져가라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프린서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수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초세분화다, 뭐 초개인화 서비스다, 뭐 무슨 수요 예측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이게 AI가 얼마나 요새 똑똑한데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이제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저장을 해놓으면 뭐 사람이 이걸 굳이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뭐 굳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뭐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또 맞나? 이런 생각에 이제 많이 가닿게 되죠. 근데 그냥 이거는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헌업에서 일하시는 분이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예측의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수요 예측 담당자의 그 생활의 질이 훨씬 높아지신 막 엑셀로 막 엄청난 시트를 탭을 가지고 하던 작업들이 훨씬 간소화되셔서 그런 편의성을 누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 좀 다를 것 같은데 기술의 진보 속도를 봐서는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AI로 분명히 대체는 될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다만 완전히 대체되기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뭐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이고 미래를 잘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뭐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변수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성에 대한 얘기 아니라 그런 욕망에 관한 기업의 욕망이자 팀장의 욕망이자 우리 상무님의 욕망에 관한 어떤 사장님의 욕망에 관한 그리고 소비자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 수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그대로 계획을 만들면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은
목표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고 이제 그런 예측과 목표 간의 어떤 본질적인 갈등과 텐션이 항상 존재를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가 수요 계획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대체는 하지 못했겠지만 분명히 더욱더 정교한 툴로 저희가 accuracy 그 forecast, demand forecast를 하는데 툴이 될 거는 맞고, 예, 하지만 이제 뭔가에 너무 의존을 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 인간이 아니고, 예, 이제 그대로 뭔가에 종속이 되고 의존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잖아요. 저희 이제 매트릭스 이런 데서 SF 영화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 사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네. 그래서 계속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정교한 사고를 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